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매주 수요일엔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정보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정재기 국제공인 재무설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금융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오래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또 돈에는 사실 전혀 관심이 없는 편이셨다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제공인 재무설계사까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사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결혼이요? 네, 결혼하면서 어쨌든 맞벌이였는데 지금도 네. 그렇지만 어쨌든 둘 중 한 사람은 좀 재정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 아내는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냥 아, 제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네.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계속 공부하고 또 알아보다 보니까 음, 좀 더 저한테 적성이 맞는 일을 찾게 됐고 그래서 음. 관련된 자격증 또 전직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결국에는 모든 걸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작은 계기가 사실은 이런 큰 결실로 또 돌아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증여와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그 예전에는 그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돈 얘기, 재산 얘기 꺼내는 게 조금 이제 꺼려지는 그런 문화, 분위기가 좀 아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최근엔 그래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음, 재무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현장에서 분위기 많이 느끼는데, 그러니까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묻어두고 있을 게 아니라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정보도 좀 찾아보시고 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증여와 관련된 세금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보통 상담해 보시면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내용들 궁금해 하셔요? 그러니까 특히 한 5, 6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자녀들 결혼 또 독립 이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재정적 지원을 뭐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만약에 음, 한다면 뭐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음, 또 3, 40대 엄마 아빠들 같은 경우도 아이들한테 미리 이렇게 증여하는 건 어떠냐 이런 말씀도 물어보시고 또 자녀 명의로 예금 통장이나 뭐 이렇게 증권 계좌 같은 거 만들면 이거 증여 신고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도 많고요. 음. 또 최근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여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뭐랄까 바로 밑에 자식보다는 손주 사랑이 더 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인 저도 증여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세금 문제가 어려워요. 이거 계산하는 것도 어렵고, 퍼센트도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까다로운 문제지만 또 이거를 고려를 항상 또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증여한다고 무조건 다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 재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아, 그러니까 이때 누구한테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네. 먼저 배우자한테 증여한다. 그러면은 6억 원까지. 그리고 음, 직계 존속이나 이제 직계 비속이 성년일 경우에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 이 증여는 10년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공제 한도가 새롭게 설정이 돼서 적용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배우자한테는 10년마다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성인 자녀한테 증여한다면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하실 수 있는 거죠. 음, 그에 비해서 배우자나 그러니까 직계 좀비속이 아닌 그런 사람한테 증여할 때는 공제 한도가 1천만 원으로 좀 많이 낮아집니다. 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이제 새롭게 공제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 좀비속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며느리나 사위한테 증여한다 그러면 5년마다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부모가 6천만 원 주고 싶으면 자녀에게는 5천만 원 주고, 며느리나 사위에게 1천만 원 주고 이렇게 하면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보니까 결혼할 때 1억 5천만 원까지는 그냥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아직 관련된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좀 네,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요. 일단 결혼 비용이 사실은 꽤 많이 들고 이때 세부담을 맞아요. 좀 완화해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이제 신설하는 그런 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인인 자녀한테 증여할 때 일단 첫 번째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요걸 받고 네. 그건 기존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로 결혼을 사유로 증여한다면 1억 원을 더 공제해 주겠다. 그래서 5천만 원 더하기 1억 원 해서 1억 5천만 원이 이제 공제가 되는 이런 셈인 거죠. 네. 그래서 과거 10년간 이 아들이나 딸한테 증여한 게 없다면 이제 5천만 원에 1억 돼서 1억 5천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그러니까 총 4년 이내에 증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결혼하기로 다 약속해서 내년에 결혼하자 해서 증여를 일단 받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2년 안에 안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만약에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다면은 네.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한테 반환하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다시 그 재산을 반환하면 예.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때 정당한 사유가 궁금하실 텐데 네. 이 부분은 차후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적용 시기가 사실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관련법이 통과된다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니까 만약에 이제 결혼 예정이신 분이라면 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셋집을 구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 지원 받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한테도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차용증 작성하면 돈 빌린 거잖아요, 변호사님. 그러면서 이건 증여가 아니니까 빌린 돈이니까 증여세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어때요? 진짜 그래요? 일단 국세청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네.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네. 차입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네. 겁니다. 일단 증여로 보고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실제로 정말 돈을 빌리고 또 갚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때 이건 증여가 아닙니다라는 입증 책임은 당사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판례를 쭉 보면은 첫 번째 제3자 간에 주고받는 그런 통상적인 차용증과 정말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녀가 이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야 네. 그래야 증여가 아닌 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 의도는 명확하게 읽히네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빌렸다 이런 증서는 사실 부모 자식 간에 의사의 합치가 너무 쉽잖아요, 쓰는 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외관상만 빌려 쓴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결국에는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좀 통상적이지 않다거나 또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걸 증여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네. 예를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3억 원을 자녀에게 빌려준다라는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네. 그 차용증 내용을 보니까 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뭐 있더라도 무이자로 준다. 또는 1% 이자를 낸다. 이렇게 돼 있다면 네. 이게 참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율이 나와 있는데 연 네. 4.6%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 주시더라도 이자로 연 4.6%는 받아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요즘 이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4.6% 이자율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자율 자체로 보면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적정 이자율로 그럼 이자는 지급하더라도 사실 원금을 좀 일부 상환을 해야지 빌린 돈으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간혹 그 차용증에 보면은 원금 상환 방법이라든지 기한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형편 되면 갚아라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다면은 차입금으로 인정되기가 어렵겠죠. 또 매월 원리금 분할 상환하기로 이제 적혀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갚지 않는다라든지 또 만기가 됐는데도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그러면 역시나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네.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과세 당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전을 주고받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관상 그냥 차용증만 쓰고 그냥 이자만 굉장히 저리로 좀 형식적으로 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잡힌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질문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정옥 님이요.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증여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 1억 5천을 더 증여해도 되나요? 해주시고요. 또 증여세는 부모가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하는지요?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증여에 대해서 방송을 해주시니 전역한 막둥이가 관심 있게 듣고 있어요. 해주셨거든요. 전역을 하셨군요. 막둥이가. 아이고, 그동안 나라 지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성인 자녀한테 5천을 증여하시고 나서 결혼을 하니까 1억 5천을 더 추가로 증여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인 자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는 현행법에 따라서도 증여세 없이 증여하실 수 있다. 근데 결혼을 어쨌든 사유로 증여를 한다면 추가로 1억 원을 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따라서 요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5천을 먼저 증여했다면 네. 결혼을 사유로는 1억 원만 더 추가로 증여세 없이 증여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증여세는요, 그 재산 받은 사람이 내는 겁니다.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하시면 네. 그 재산을 받은 자녀가 자기 돈으로 증여세를 내셔야 돼요. 아, 간혹 그 증여세 낼 돈이 없어서 증여세까지 얹어서 증여하신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가능하거든요. 어떡해요? 네. 그러면 그 추가로 세금 낼 것까지 추가로 준 그 부분까지도 증여세 계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하시면 뭐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겠죠. 네. 엄마 아빠가 세금까지 다 이렇게 해결해 주니까. 네. 하지만 기준은 명확한 것이니까 꼭 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받은 그 돈을 기준으로 해서 받은 사람이 내는 거니까 만약에 아유 그래 너는 현금이 없으니까 엄마가 5천만 원 주면서 증여세까지 더 얹어서 좀 더 줄게 했는데 그렇다면 증여세가 매겨지는 금액 자체가 그 증여세까지 얹혀서 준 그 돈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잘 생각해서 증여 얼마 할 건지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표윤봉 님이요. 손주 사랑 눈 두 개 웃음 웃음. 노후 생활비에 예상 못한 부담을 주는 게 바로 손주 관련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셨어요. 그렇죠. 요즘에 또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까 손주 하나 있고 그러면 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든지 해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손주한테 증여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상담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조윤성님께서요. 그런데 부모님께 빌린 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건 자동으로 증여가 되나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조윤성님 혹시 미래에서 오셨나요? 저희가 바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부모님이 사망하신 그 당시에 남아있는 갚아야 될 원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음. 상속세 계산할 때 이 부분까지 합산해가지고 상속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빌린 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은 증여세가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속재산으로 전환돼서 그 부분이 나한테 오는 거니까 이제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군요. 이게 증여세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있고 또 뭐 좀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 양도세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내 재산을 내 자녀에게 주는데 내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실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이런 세금 문제들이 워낙 복잡해서 이런 것까지 미리 다 계산을 해서 얼마의 재산을 줄 건지 그리고 이걸 상속재산으로 남겨두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은 지금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도 또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희 5천만의 변호인 방송을 열심히 들어주신다면 저희는 뭐 절세인 거죠. 그래서 잘 고려를 해서 증여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좀 유리하게 이 세금 문제를 또 계획할 수 있을지 자금 계획이라는 게 또 중요하니까요. 하여튼 좀 방법을 좀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BS FM 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오늘은 정재기 국제공인 재무설계사와 증여할 때의 세금 문제 자세히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증여세 얘기하니까요. 지금 불이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관심들이 엄청 많으세요. 이거 하나하나 다 상담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1918님이요.
탈세가 아닌 절세의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는 센터장님 따봉 해주셨어요. 아, 그럼요. 탈세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럼요. 이게 참 탈세냐 절세냐 이거 사실 한 끗 차이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 네. 법을 정확히 하시면 이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잘 들으시고 네. 본의 아니게 탈세하시는 일이 없도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법한 방법 아니어도 저희가 세금을 적절히 계획하고 아끼면서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굳이 탈세,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자, 최윤정 님이요. 애들 어릴 때 모아둔 용돈이 많이 모여서 어릴 땐 애들 이름으로 하다가 성인이 되어 제 이름으로 예금해 두었어요. 아마 요거 세뱃돈 엄마한테 주면 엄마가 크면 다 줄게, 모아서 줄게,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증여세가 궁금했었는데 이제 확실히 이해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말씀 들으셨죠?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안 내셔도 된다고 하니까요. 용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7626님께서요. 지난달 결혼한 새댁이에요. 공감하며 듣고 있습니다. 늘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이고 저희도 고맙습니다. 이상미 님이요. 미성년 자녀에게 1,000만 원을 미성년 명의의 통장에 넣어주는 건 증여에 포함 안 되겠죠? 해주셨어요. 요게 개념이 중요한데요. 1,000만 원까지는 통장에 넣어주는 건 증여세는 안 내셔도 되지만 네. 증여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음, 2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주셔도 증여세는 안 낸다. 하지만 음, 증여는 맞다. 음. 요거 꼭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증여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자녀한테 용돈 주는 것도 법률상 용어로 바꾸면 결국엔 증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용돈 주는 건데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조건 금액이 커야 다 증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증여는 맞지만 증여세의 과세 대상은 아니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위숙님께서 증여한 부동산 경우에 매매할 수 없는 건가요? 아들한테 5천만 원 정도 되는 빌라를 증여하게 되면 아들은 이걸 매매할 수 없을까요? 해주셨어요. 일단 증여하시면 증여받은 사람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빌라를 아드님한테 증여하셨으면 아드님은 자기 거니까 자기 빌라니까 뭐 필요하면 매매할 수도 있죠. 네. 네,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안희숙님. 2323님이요. 저는 당장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예상치 못하게 돈 들어가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눈물. 아이고. 세법이 꼭 개정돼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개정안이 나온 거 아닌가 싶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 증여해 주신 시점이 이 관련된 법이 통과된 이후에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 하시면 이공제 못 받으시는 거예요. 꼭 아. 기억해 두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음 달 결혼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목돈이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증여를 많이 받으신다고 하면, 만약에 도움을 많이 받으신다고 하면, 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이고, 그게 적용 기간도 아직 전이기 때문에, 이거 혜택 못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계획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23님.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보증금은 어쨌든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거 증여세 줄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일단 증여세 줄이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아, 그런데 그 밖의 것들도 좀 함께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시세 5억인 집을 자녀한테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세가 8천만 원입니다. 음, 사실 자녀 입장에서는 5억짜리 집이 생겨서 좋은데 증여세 8천만 원은 현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야, 이거 상당한 부담인데요? 부담이 생기죠. 네. 자, 그런데 그 집이 현재 전세보증금 3억에 임대 중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증여를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5억 원짜리 집을 증여받은 건 맞지만 나중에 세입자한테 이 3억 원을 보증금이니까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실제로 받은 것은 2억 원인 거죠. 따라서 음. 증여세도 이 2억 원에 대해서만 내면 되고 이때 증여세는 2천만 원입니다. 아,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 뭐 3억인 상태에서 준다. 그래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6천만 원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네. 부담부 증여냐 아니냐에 따라서. 음.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돌려줘야 되는 보증금이나 채무가 있으면 그걸 빼고 계산을 해준다는 거군요.
그런데 부담부 증여를 할 때 다른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서요. 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첫째는 부담부 증여를 하면 담보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부분은 부모님, 그러니까 증여해 주시는 부모님의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어째서 그렇죠? 왜냐하면 대출금이나 보증금은 부모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 돈을 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양도 차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렇죠. 부모님은. 그래서 만약에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뭐 상관없습니다만 네. 만약에 다주택자이신 경우는 양도세 내시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양도세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꼭 따져 보셔서 가족 전체로 보면 증여세 낼 것과 양도세 낼 것 합산해 가지고 이렇게 따져 보셔야 되는 거지. 그러게요. 증여세 줄인다고 왕창 막 뭐 담보대출 받으신다든지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아, 나중에 양도세 부담이 더 큰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네요. 꼭 주의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부담부 증여를 하신 다음에 부모님이 자녀 대신에 이 대출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갚아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건 역시도 자녀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 현금으로 내가 자녀한테 현금을 줘서 그 대출금을 갚아라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아예 그냥 바로 갚아주시는 경우도 일종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는군요. 그렇죠.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보면은 네. 과거에는 이런 것만 증여다는 식으로 이렇게 법률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네. 한 10여 년 전부터 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이 됐어요. 아. 그래서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네. 자녀에게 또는 자기 친족에게 경제적 이익을 줬다라고 네. 하면 그것은 증여로 본다라는 게 법의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국세청이 그렇게 바쁜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녀 대신 대출금 요렇게 갚아주고 전세보증금 요렇게 갚아주고 이걸 가가호호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면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실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부담부 증여를 일단 하면은요. 네. 국세청에서는 요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모니터링을 계속해요. 아, 그래서 증여를 받은 그 자녀의 뭐 소득이나 소비 수준 같은 것들은 매년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네. 그러면 이 사람 이 정도 버는구나, 이 정도 쓴다라고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네.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 갚았던 금액이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난다. 라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국세청이 소명을 일단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네. 증여받은 거구나. 이 돈이 어디서 왔겠어요? 부모님이 어. 대신 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증여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고 네. 따라서 이 자식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정말 이해합니다마는 너무 그것이 지나친 나머지 탈세를 저지르시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어떻게 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잡힙니다. 이주연 님이요. 형제 간의 증여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또 연인 사이에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형제간 증여 가능합니다. 뭐 네. 형이나 동생, 뭐 누나나 언니, 뭐 증여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죠. 네. 다만 이제 증여 재산 공제 한도 금액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 직계 좀비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는 네. 그래서 1,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네.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형제 간에도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아, 이때도 5년 기한이 그렇습니다. 적용되는 거고요. 연인 간의 고가의 선물 주고받는 이거 사실상 법적으로 보면 사실 증여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가의 선물이 보통 이제 서로 선물 주는 것도 법적인 용어로는 증여지만 이걸 하나하나 다 세금을 매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굉장히 비싼 고가의 뭐 가방이라든가 이런 명품들을 선물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너무 과하게 비싸진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윤성원 님이요. 법 중에 이런 세법 관련법이 가장 솔깃하네요. 탈세는 안 되지만 절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탈세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금을 가장 적절하고 경제적으로 운용한다는 의미에서 이 절세는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 축의금 떠올라요. 이것도 그냥 저희 부조의 성격으로 무상으로 받는 돈이잖아요. 이거 증여세 문제되지 않을까요?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긴 하죠. 네. 그렇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는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 이 통상적인 수준이 얼마냐? 예, 법에 사실 구체적으로 얼마다로 액수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예,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 뭐 과세 관청이라든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축의금으로 수천만 원씩 주는 경우는 뭐 흔치 않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고 사실 축의금 관련해서 주의하실 부분은요.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판례를 보면은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서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신랑 신부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고 네.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결혼 당사자는 신랑 신부지만 사실 결혼식은 부모의 축제다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부모의 행사다. 하객이나 축의금 상당 부분은 결국에는 혼주인 부모님이 지인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전셋집을 얻거나 뭐 집을 사는데 보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하지만 부모님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이제 자산을 구입하시는 경우는 이제 부모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이제 과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따라서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은 결혼할 때 5천만 원까지는 증여도 과세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이제 증여세 면제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따라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인지 확인될 수 있도록 뭐 방명록 같은 것들 네. 잘 보관하시는 것이 나중에 입증 책임을 대비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괜히 방명록 보관하는 게 아니군요. 그리고 생활비 명목으로 그냥 계좌 이체를 하면 증여세 없이 그냥 현금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네. 통상적인 수준으로 생활비 보내주는 거 이건 뭐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뭐 송금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지에서 학교를 다닌다. 뭐 이런 자녀한테 월세라든지 생활비 보내주시는 거 이런 건 증여세 관계 없죠. 하지만 직장 다니는 자녀한테 부모님이 얼마씩 돈을 송금한다. 그거 증여세 대상인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가족한테 생활비를 보냈는데 그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뭐 예금을 한다든지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구입하는 데 썼다. 그러면 그때는 또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좌 이체하면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주거나 자녀 월급은 그대로 저축하게 하고 부모님 신용카드로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쓰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 느낌 맞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국세청이 전 국민의 그 금융 거래를 뭐 실시간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뭐 네. 현금 주고받는 거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결국 이게 지나치다 그러면 탈이 나게 돼 있죠. 그래서 국세청은요. PCI 분석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는 걸 한 10여 년 전부터 구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아, 이게 뭐냐면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신고한 소득 대비해서 지출한 금액, 뭐 취득한 자산을 서로 비교 분석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이 총 3억 원인데 네. 각종 카드 사용액, 뭐 자산 취득에 쓴 돈이 7억 원이다. 네. 그러면 번 건 3억인데 쓰고 뭐 이렇게 취득한 건 7억이니까 네. 4억은 어디서 났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금 출처를 소명해라. 이런 통지를 받거나 만약에 그거로도 부족하다면 이제 세무조사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급여를 받았는데 전혀 소비를 하지 않는다든지 부모님 명의의 카드, 흔히 말하는 이제 엄빠 카드 이런 거 네. 받아가지고 네. 같은 시간에 전혀 다른 장소에서 사용했다. 그러면 아. 이건 사실 변칙 누가 증여죠. 봐도, 예, 그렇죠. 네. 이런 시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까 손주 사랑으로 손주 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것도 증여인가요? 그 한때 그 자녀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려면은 네. 엄마의 정보력 네. 그리고 아이의 체력 네.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력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네. 이건 좀 흘려 들으셔야 되는데 네. 물론 할아버지의 재력을 손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데 네. 이때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자녀를 부양할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네. 교육비, 뭐 유학비 명목으로 이게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은 네.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할아버지. 금액을 부모님이 증여했을 때보다 네. 조부모가 증여하면 30%를 할증해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조부모가 부모에게 1단계로 증여를 하고 또 어떤 상속이 되고 네. 그다음에 다시 손자녀한테 넘어가는 이 2단계 구조인데 네. 이걸 중간에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예,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거 2번 세금 거둘 수 있었는데 한 번으로 줄여줘야 되니까 아. 30% 할증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원래는 그 자녀가 상속세를 냈어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안 내게 되는 셈이 되니까 네. 할증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현금 1억을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 그러면 네. 증여세가 한 500만 원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뭐 신고세 공제 3% 공제가 되고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성인인 손녀한테 증여한다. 1억 원을. 네. 그러면 앞서 계산된 세액 500만 원에서 30%를 할증해서 650만 원을 증여세로 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주의하시고 이것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여할 때 절세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다면 알려주시죠. 그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거 보면은 네. 대기업 회장인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당시에는 좀 별 볼 일 없었던 토지를 이제 증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기억나요. 나죠. 네. 예. 그때 그 토지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라서 그 막 돈 가지고 개발되고. 손자가 막 뭐 창업자금 썼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증여세는요. 증여하는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자산 가치가 오를 만한 네. 그런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하고요. 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시면 훨씬 더 증여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네. 이 증여보다 또 상속으로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세금 측면에서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사망하기 10년 전에 증여한 것은 합산해가지고 상속세 계산이 되거든요. 네. 따라서 이 부분도 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민 님이요. 지금도 일하시는 아빠께 소득이 있으시군요.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는데 누적액 5천만 원 넘으면 증여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증여를 할 때는 따로 신고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증여세 낼 일 없으니까 신고 안 하셔도 무방한데요. 네. 나중에 이제 추가로 증여할 때를 대비한다든지 네. 또 자녀의 자산 취득할 때 이 자금 출처 소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고하신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그 근거가 국세청에 남게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하시는 방법 간단히 말씀드리면 증여 계약서 그리고 뭐 이체 영수증, 뭐 등기부 등본 이런 관련 자료 첨부하셔가지고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네. 사전에 증여세 전문 세무사 관련돼서 좀 상담을 꼭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증여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 문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